이혼 후 남편은 보란듯이 상간녀와 키스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바닥이나 닦는 걸레가 될 준비나 해. 그 순간 롤스로이스 열대가 멈춰서더니 아가씨, 회장님 자리로 돌아오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버렸. 3년간의 결혼 생활, 그 길었던 인내와 헌신의 시간은 결국 얇은 종이 한 장과 이혼이라는 차가운 두 글자로 돌아왔을 뿐이다. 나는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한 발걸음으로 법정 문을 나섰다. 머릿속은 두려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따가운 햇살이 얼굴에 쏟아져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 민준이 보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내 남편이었던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기댄 채 다른 여자 유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유리는 몸에 딱 붙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새빨간 입술로 도발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일부러 서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나를 발견하고도 피하기는커녕 유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눈으로 오직 희열과 경멸을 담아 나를 쳐다봤다. 어때? 속 시원하지? 이제 더 이상 빌부터 살지 않아도 되잖아. 아주 기쁘겠어. 목이 메어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난 3년간 내가 언제 당신한테 빌부터 살았는데? 유리가 입술을 삐죽이며 역겨울 정도로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그만 좀 해요. 민준 씨가 언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혼했으면 이제 분수 좀 아셔야죠.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민준의 배신은 참을 수 있어도 이런 모욕은 견딜 수 없었다.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봉제 공장에서 밤낮으로 야근하고 전기세, 수도세 한 푼까지 내가 다 관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입에서 나는 기생충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비웃었다.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미소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듯했. 잘 들어. 너 같은 촌뜨기 여자가 나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평생의 복인 줄 알아. 이제 어쩔 건데? 빈털털이지? 가서 남의 집 바닥이나 닦는 걸레가 될 준비나 해.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멈춰섰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의 굴욕감이 차가운 물줄기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졌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 결혼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마지막 자존심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내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길 저편에서 검은색 차량 행렬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모두가 최고급 세단인 롤스로이스였다. 마치 맹수처럼 조용하고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법원 앞 작은 거리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은 우리 앞에 멈춰서는 최고급 차량 행렬에 쏠렸다. 민준과 유리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승리감에 차있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위험있는 태도로 내렸다. 그는 주변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민준과 유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내 앞에서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아가씨, 회장님 자리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 귀는 멍해졌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가씨, 회장님.
이런 화려한 단어들이 방금 이혼하고 빈손으로 법정을 나선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민준과 유리는 망부석처럼 서서 입을 떡 벌린 채 희열에 가득 찼던 얼굴은 극도의 혼란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김비서라고 알게 된 그 중년 남성은 여전히 공손한 자세로 내가 대답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차문을 열고 내게 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서아라고 합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아가씨. 지난 수년간 아가씨를 찾아다녔습니다. 차에 타시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때문에 나는 단 1초도 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 차문이 부드럽게 닫혔지만 그것은 마치 외부의 시끄럽고 굴욕적인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견고한 벽과도 같았다. 타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고급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부드러운 시트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타는 민준과 유리의 넉나간 얼굴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차가 대로에 진입하자 김 비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아가씨의 진짜 이름은 심한나, 산하그룹 현 회장님이신 심정훈 회장님의 유일한 따님이십니다. 산하그룹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TV에서나 들어봤던 국내 최대의 복합 기업 중 하나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김 비서가 한숨을 쉬며 내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인자한 얼굴이지만 슬픈 눈빛을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다. 그 옆에는 내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20년 전 심씨 가문에 큰 병고가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외딴 시골로 보내 믿을 만한 가정에 맡기셨고 아가씨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굴욕적이었던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께 보내드릴 생활비 몇십만 원을 민준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받아냈던 기억. 시어머니에게 근본 없는 시골 것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눈물로 밥을 삼켰던 기억. 지금은 전 남편과 상간녀의 보금자리가 된 그 집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운 겨울밤 봉제 공장에서 밤새워 야근했던 기억까지. 지금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 비서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말을 이었. 회장님께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가씨를 찾아와 사업을 물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산하그룹의 회장 자리가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고층 빌딩들이 마치 빨리 감기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은 단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버림받은 아내에서 하루아침에 거대한 재산의 상속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이나 흥분 대신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무거움만이 가득했다.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여전히 슬픔이 깃든 눈. 저 사람은 누구일까? 윤서아일까? 아니면 심한나일까? 롤스로이스가 거대한 철제 대문을 지나 화려한 흰색 저택 앞에 멈춰섰다. 마치 동화 속 성 같았다. 나는 숨을 거의 멈췄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은 잔소리로 가득 찬 답답하고 작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넓고 화려하며
그리고 낯설었다. 차에서 내리자 마치 이 화려함에 삼켜질 것 같은 작은 먼지가 된 기분이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우아하게 차려입었지만 인자한 인상의 한 여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김 비서가 소개했다. 아가씨, 이분은 회장님의 부인이신 윤 여사님이십니다. 윤 여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안나, 맞지? 김 비서한테 얘기 들었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서 들어오렴. 이제부터 여길 내 집이라고 생각하렴.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조금 당황했지만 낯선 느낌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차갑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린 높은 천장, 모든 것이 정교하고 비싸 보였지만 고독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다. 이곳에는 가족의 온기도, 익숙한 음식 냄새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윤 여사는 나를 2층으로 안내했고 큰 방 앞에서 멈췄다.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아버님이 이 안에 계셔.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셨단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차갑게 식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사진 속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깡마르고 창백한 피부,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이내 눈물이 고였다.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기침이 터져나와 몸을 웅크렸다. 나는 서둘러 다가갔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산하그룹을 이끄는 권력자가? 어째서 이렇게 쇠약해지신 걸까?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약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가 깡마르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른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갑고 약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빠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안나야. 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목이 메어왔다. 원망, 비난, 이런 모습의 친아버지를 보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예전 집보다 몇 배는 더 큰 방에 배정받았다. 푹신한 침대부터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까지 모든 것이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웠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의 작은 다락방이 그리웠고, 비록 비좁았지만 내 손길이 닿았던 아파트도 그리웠다. 이곳은 아름다웠지만 내 집은 아니었다.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잘 가꿔진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김 비서가 음식이 담긴 작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도 놓여 있었다. 그는 쟁반을 테이블에 놓으며 여전히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뭐라도 좀 드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반응이 없자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지금 매우 혼란스러우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거의 1년째 혼수 상태에 가까우셨습니다. 그룹의 모든 권한은 사실상 진 부회장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름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진태성은 매우 야심차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부서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모레 아침에 열리는 이사회는 그가 그룹을 합법적으로 장악할 기회가 될 겁니다. 그는 제주도에 5천억 원 규모의 유령 프로젝트를 상정하여 산하그룹의 자산을 전부 빼돌릴 계획입니다. 심장이 조여왔다. 한쪽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보았다가 다시 김 비서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비서님? 김 비서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이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산하그룹 고위 임원 인사 기록과 재무 보고서, 특히 제주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아가씨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이 숫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넓은 방은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와 스탠드 불빛만이 존재했다. 진한 커피를 타서 한 페이지, 한 줄씩 읽어내려갔. 복잡한 금융용어, 어지러운 현금 흐름도 처음에는 견고한 성벽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 밖으로 나돌 때 나는 언젠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몰래 온라인 금융 강의를 들었었다. 그때의 지식이 이제 와서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낯선 개념들을 찾아봤. 읽으면 읽을수록 진태성의 보고서에서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숫자들, 정체가 불분명한 협력사들, 정교한 음모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나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덮었다. 잠을 못 자 눈은 따가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이고 두려움에 찬 모습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하룻밤 사이에 단련된 냉철함과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시골뜨기 인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렇다면 모레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인형이 얼마나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나는 우아하면서도 권위 있는 아이보리색 정장을 골랐다. 집을 나서려 할 때 윤 여사가 사파이어로 만든 나비 모양 브로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옷깃에 브로치를 부드럽게 달아주었다. 내 친어머니의 유품이란다. 이 브로치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네가 해낼 거라고 믿는다. 나는 산하그룹의 본사, 도심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유리타워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백 개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다. 경험도 없는 젊은 여자가 어떻게 거대한 그룹을 이끌 수 있겠냐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회의실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다. 모두가 재계의 노련한 거물들이었다. 진태성은 아버지의 빈 회장석 맞은편인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그저 거만하게 비웃을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진태성이 일어나 제주도의 5천억 원짜리 초대형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그는 잠재력과 막대한 수익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전문 용어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대부분 이미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거의 결정된 듯했다. 진태성의 발표가 끝나자 한 나이 든 이사가 입을 열었다. 아주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표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침묵.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의 미숙함과 무력함을 보고 싶어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에 달린 브로치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주목하기에 충분히 명확했다. 진 부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태성은 잠시 놀란 듯하더니
이내 다시 비웃었. 아, 미래의 회장님. 물론이죠. 편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앞에 놓인 서류를 펼치며 침착하게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흥성건설을 주 시공사로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현재 300억 원이 넘는 부실 채무 소송에 휘말려 있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런 파트너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진태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가 수습하려 했다. 그건 악의적인 소문일 뿐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그럼 토지 가격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에는 보상가를 평방미터당 5천만 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해고시 지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최대 가격은 3,500만 원입니다. 이 차액, 거의 1,500억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회장님, 이번에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진태성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더듬거렸다. 그건 감정평가 부서에서.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감정평가 부서는 부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곳 아닙니까? 게다가 현금 흐름 보고서에는 3년 후 예상 수익률을 20%로 잡으셨습니다. 최소 5년에서 7년은 지나야 원금 회수가 가능한 리조트 프로젝트에겐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결국 이것은 투자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입니까? 진태성 씨,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철처럼 울려 퍼졌다. 진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져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경멸해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심으로 바뀐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꼭두각시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날카롭고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회의 소식은 불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 단 한나절 만에 산하그룹 전체는 베일에 쌓여있던 상속녀가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진태성 부회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의 경멸 어린 시선들은 이제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회장실로 옮겨갔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작게 보이는 최상층의 넓은 공간이었다. 이 낯선 감각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을 때 내 손 전화가 울렸. 비서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회장님, 민준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나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소식이 그의 귀에도 들어갔음이 틀림없었다. 네,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그를 만나고 싶었다. 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이 로비 중앙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값싸 보이는 장미 꽃다발을 들고 허름한 차림으로 건물의 화려함에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호기심에 찬 눈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내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나타나자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하고 촌스러웠던 전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급히 다가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저지당했다. 민준이 더듬거렸다. 서아야, 나야. 신문에서 말하는 거 진짜야. 나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민준 씨, 나의 낯선 호칭에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다 그 유리라는 애가 나를 꼬드겨서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대기업 로비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울며 애원하는 광경은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를 모욕하며 걸레나대라고 하던 그가 이제는 여기 무릎 꿇고 있다니. 나는 그와 입씨름하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찾았다. 경호원 한 명에게 건네며 작게 말했. 이걸 로비 스피커에 연결해 주시겠어요? 몇 초 후 민준의 목소리가 넓은 공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은 이혼하기 전 내가 우연히 녹음해둔 그와 유리의 대화였다. 그 촌뜨기 멍청이? 부려먹기 딱 좋지. 이용해 먹다가 버리면 그만이야. 집에 둬서 뭐해. 돈이나 조금씩 빼먹으면 되지. 녹음이 끝나자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보라색으로 변했고 두 손은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이 말들 아직 기억하시겠죠?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여긴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2명의 거구의 남자가 즉시 다가와 민준의 양팔을 잡고 자루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못하고 굴욕감에 몸이 축 늘어진 채 의미 없는 소리만 몇 마디 내뱉을 뿐이었다. 민준이 끌려나간 후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 3년간의 끔찍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고 내가 직접 그 무대에 막을 닫은 것이다. 처음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힘을 느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주체적인 감각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민준 같은 조를 하나 처리했다고 해서 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은 보고서를 마저 검토하느라 일부러 사무실에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내가 퇴근할 때쯤 건물 전체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는 내 하이힐 소리만이 고독하게 울려 퍼졌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내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다. 김 비서가 준비해준 검은색 세단이 익숙한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주저앉아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분명 아침에 왔을 때는 멀쩡했다. 허리를 숙여 확인해 보니 타이어 표면에 길고 날카로운 칼자국이나 있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짓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손이 약간 떨렸다. 넓은 주차장이 거대한 덫처럼 무섭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앞유리 와이퍼 밑에 끼워진 작은 흰색 쪽지가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쪽지를 빼냈. 거기에는 피처럼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짧은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분수를 알면 꺼져라. 방금 전의 자신감과 승리감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한 공포가 들어찼다. 나의 적은 회의실의 늙은 여우들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숫자와 계약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기 위해 이런 비열하고 저급한 수단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다. 나는 급히 뒤로 물러나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댔다.
손에는 여전히 쪽지를 꽉 쥐고 있었다. 단 1초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 나는 서둘러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썼다. 김비서님,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바로 사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김비서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다른 차와 함께 나타났다. 상황을 확인한 후 그들은 나를 새 차에 태워 집까지 호위했다.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끔찍한 경고가 있은 지 며칠 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 비서는 내가 아시아 경제 포럼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수백 명의 기업가와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교류의 장이 아니라 재계의 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산하그룹 상속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뷔 무대였다. 나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푸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윤 여사와 김 비서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었지만 날카로운 시선들과 수군거림에 여전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세계는 내가 알던 곳과 너무나도 달랐다. 내가 박은처에서 혼자 서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고 있을 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가씨 몇 명이 다가왔다. 곱슬 머리를 한 여자가 일부러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내 소매에 레드와인을 쏟았다. 어머, 죄송해요.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못 봤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거들었. 산하그룹의 새로운 상속녀라던데 시골에서 막 올라왔나 보네. 이런 파티는 아직 어색한가 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모욕감에 두 손을 꽉 쥐었다. 내가 반격하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말을 끊으며 들려왔다. 제가 보기엔 공허함을 감추려고 명품만 걸친 사람들보다 윤서아 씨가 훨씬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았다.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흰색 손수건을 꺼내 내 소매의 와인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가씨들은 그를 보자 안색이 변하더니 서둘러 핑계를 대고 사라져버렸. 나를 도와준 사람을 올려다본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 얼굴, 이 눈빛, 어째서 이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감사합니다. 나는 작게 말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 수 없는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별 말씀을요. 저런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우리 예전에 이웃 아니었나요? 재개발되기 전 오래된 저택단지에 살 때 말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오래된 저택단지, 아주 먼 기억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병고가 생겨 내가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기 전의 일이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혹시 제가 따은 머리를 잡아당겨서 울던 꼬마 아니었나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옆집에 살던 장난꾸러기 남자아이. 하지만 나와 유일하게 놀아주던 친구. 20년 만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제 산하그룹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대형 테크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나를 공기가 더 맑은 발코니로 데려갔다. 우리는 말없이 서서 아래로 반짝이는 차량의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장난기가 없었고 진지해졌다. 이 세계에서는 당신에게 미소 짓는 사람 모두가 친구는 아닙니다. 윤서아 씨. 그러고는 그는 내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나는 손에 든 와인잔과 함께 수많은 질문을 남긴 채 홀로 남았다. 다음 날
나는 강지훈과의 만남과 그의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대형 테크와 강지훈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했다. 언론은 그를 파산 직전에 대형 테크를 일으켜 세워 불과 몇 년 만에 기술 제국으로 만든 경영 천재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20년 전 끔찍한 사고로 그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목숨을 앗아갔다는 오래된 단신 기사였다. 오후에 진태성의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예요. 강지훈. 나는 조금 놀랐다. 강지훈 씨, 무슨 일이시죠?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방해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본론으로 들어갔다. 일본의 니치와 캐피털을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진태성이 새로 끌어들인 전략적 파트너지만 제 정보원에 따르면 진태성은 그들에게 산하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심지어 공매도 주식까지 헐값에 몰래 팔아넘겼습니다. 머릿속이 팽팽한 줄처럼 긴장됐다. 공매도 주식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주식시장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강지훈이 끈기 있게 설명했다. 그는 그들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제주도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큰 스캔들을 일으킨 후 산하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니치와 캐피털은 이미 팔아치운 공매도 주식을 이용해 헐값에 실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그룹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붕괴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 강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얼굴에 쏟아지는 찬물 같았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한 음모였. 이 경고가 없었다면 나는 진태성의 덫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대형 테크와 산하그룹은 경쟁 상대 아닌가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비겁한 수를 쓰는 자들을 싫어하고 우리 두 가족의 비극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가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서아 씨, 20년 전 저희 부모님의 사고에 대해 집안 어른들께 들어본 적 있나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20년 전, 그건 김 비서가 말했던 가문의 병고가 일어났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더듬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실망한 듯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진태성은 간단한 상대가 아닙니다. 전화는 끝났지만 강지훈의 질문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가운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 나의 실종, 이것들은 과연 별개의 조각일까? 아니면 끔찍한 비밀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부분일까? 나는 김 비서와 상의한 후 사설탐정사무소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요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유리라는 여자의 과거와 모든 관계, 특히 그녀와 진태성과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전 남편의 상간녀가 단순히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내 결혼은 어쩌면 이 모든 음모의 한 골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탐정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내게 얇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알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심 사장님. 서류 봉투를 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에는 사진,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 그리고 상세한 인적 사항이 들어있었다. 읽을수록 두 손이 떨렸고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유리는 민준에게 말했던 것처럼
평범한 사무직원이 아니었다. 내 전 남편을 만나기 2년 전, 그녀는 진태성의 개인 비서였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뒀고 불과 한 달 후 한 술집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났다. 은행 거래 내역서는 매달 유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돈은 탐정이 추적한 결과 진태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령 회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다. 완벽한 연극이 기획된 것이었다. 진태성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유리를 미끼로 삼아 민준을 유혹하게 했고 돈에 눈이 멀고 어리석은 민준을 통해 나에게 접근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는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산하그룹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나 자신을 이용해 그룹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카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 3년 내내 나는 정교하게 짜인 연극 속에서 살았다. 나의 사랑, 나의 희생, 나의 눈물과 슬픔,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 나는 단지 나쁜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들은 민준처럼 무능한 자를 선택한 것부터 나의 인내와 순종을 이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다. 그들은 나를 장기판의 졸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두운 검은색으로 보일 뿐이었다. 분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적의 잔인함과 교활함 때문이었다. 이 싸움은 내가 그 존재를 알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너희들 모두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모든 힘을 일에 쏟아부었다. 낮에는 회장실에 앉아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던 지난 1년 동안 진태성이 결제한 모든 계약서와 수치를 다시 검토했다. 밤에는 차가운 저택으로 돌아와 김 비서가 준비해준 자료들을 읽었다. 파고들수록 산하그룹이 얼마나 심각하게 갉아먹혔는지 깨닫게 되었다. 감사 보고서에 몰두하고 있을 때 윤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거의 갈라질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안나야,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야 해. 아버님이 위독하셔. 귀가 멍해졌다. 나는 직원들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 마음이 불타는 듯했다. 쇠약하고 깡마른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속에 아른거려 심장이 조여왔다. 이제 막 아버지를 되찾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를 수는 없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윤 여사와 김 비서는 이미 응급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 모두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고 문 위의 붉은 등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윤 여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던 1시간이 넘게 지난 후에야 응급실 문이 열렸다. 심각한 표정의 나이든 의사가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를 보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장기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검사 결과 환자분의 체내 비소와 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성 중독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비소와 납이 오랜 기간 축적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가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누군가
누군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몰래 독살해왔다는 것이다. 어쩐지 아버지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어쩐지 모든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 나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진태성의 의기 양양한 표정을 떠올렸다. 쪽지에 적혀있던 위협적인 경고도 떠올랐다. 차가운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나의 적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느리고 고통스럽게 앗아가려 했다. 그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나는 병실 문 앞에 멍하니 서서 두꺼운 유리를 통해 안에 무감각하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기계와 얽힌 선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내 안의 분노는 고통과 두려움을 압도하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저택으로 돌아온 나는 완전히 고립되고 무력하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고 범인은 여전히 법망 밖에서 활보하고 있었다. 진태성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았고 나는 그가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느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 했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스팸 메일함에 있는 이상한 메일을 우연히 발견했다. 제목은 벽에도 귀가 있다 라는 4글자로 매우 기이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삭제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호기심이 나를 클릭하게 만들었다. 메일 내용은 텅 비어 있었고 단 하나의 링크와 복잡한 비밀번호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시오. 본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오. 라는 짧은 안내문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덫일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일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는 급하게 스캔된 듯한 여러 파일이 나타났다. 아무런 설명 없이 건조한 증거들 뿐이었다. 진태성의 유령회사 명의로 된 스위스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잔고가 찍혀 있었. 주주총회 바로 다음 날로 예약된 가명으로 된 유럽행 1등석 항공권 스캔본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모두 빼돌린 후에 상세한 도주 계획서가 있었다. 나는 발신인의 정체를 찾기 위해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크롤했지만 페이지 끝에 깔끔하게 타이핑된 관찰자라는 이름뿐이었다. 관찰자라니 누구일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왜 나에게 보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 진태성의 또 다른 적이 내 손을 빌려 그를 제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정체를 드러낼 수 없지만 나를 돕고 싶어하는 산하그룹 내부의 인물일 수도 있었다. 누구이든 간에 이 서류 뭉치는 매우 강력한 무기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 그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등장은 나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나는 즉시 모든 자료를 인쇄했다. 손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 이것이 진태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탄원이 될 것이다. 그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윤 여사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었. 내가 항상 긴장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 마음도 달랠 겸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거라면서 그 안에 아버님의 유품이 많단다. 어쩌면 조금은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으로 가득했지만 매우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책 한 권 한 권을 닫고 서류철을 정리하며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낡은 옷장을 정리하던 중 뒤편의 비밀 칸막이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더듬거리다 보니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상자를 윤 여사에게 가져가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눈빛이 아련해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가져왔다. 이 열쇠를 오랫동안 간직해왔단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 네가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정말로 되었을 때 이걸 열어보라고. 그녀가 내게 열쇠를 건넸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자 손이 떨려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색이 바랜 붉은 벨벳 안감 위에 2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푸른 사파이어로 만든 나비 모양 브로치였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며칠 전 윤 여사가 내게 준 브로치와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 옆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라벨에는 내 딸에게라는 몇 글자의 손글씨만 적혀 있었다. 나는 브로치를 들어 올렸다. 금속과 보석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마치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윤 여사는 브로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건 내 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유품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나비가 진실을 찾는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신신당부하셨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 성스럽지만 너무나도 낯선 단어.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희미한 이야기들을 통해 상상할 뿐이었다. 이제 엄마의 유품을 손에 쥐니 마치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은 카세트 테이프로 향했다. 이 현대적인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 우리 가족 비극의 실마리가 이 작은 테이프 안에 담겨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모든 고통과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 아직 보관되어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다. 테이프를 넣자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숨막히는 몇 초의 기다림 끝에 헤드폰에서 약하고 끊어지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해서 코끝이 찡해졌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안나, 내 딸.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떨렸고 숨가쁜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마치 매우 두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녹음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내 딸, 네가 잘하는 걸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 너무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됐거든.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을. 그녀는 잠시 멈췄다.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우연히 네 아버지 서재에서 문서를 하나 읽었어. 그건 계약서였어. 우리 가문과 조씨 가문 사이의 생사를 건 계약서. 두 가문의 평화를 위해 아이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 이해할 수 없었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조씨 가문.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이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갑자기 더 공포에 질리고 다급해졌다. 누가 날 감시하고 있어. 안나야.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당장 너를 숨겨야 해. 너는 살아야 해. 내 딸. 너는 반드시 살아서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 갑자기 테이프 배경에서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가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공포에서 극도의 경악으로 바뀌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오지마, 저리 가. 아, 그녀의 마지막 비명이 고요한 밤을 찢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 직후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 텅 빈 테이프에 끝없는 싯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주위의 방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랬구나. 가문의 병고는 사업 분쟁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이었다. 엄마는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범인은 아마도 엄마가 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비명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극심한 고통과 증오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잔인하고 끔찍했다. 엄마의 테이프를 들은 끔찍한 밤 이후 나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강지우는 내 곁에 있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의 침묵은 이 순간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값졌다. 우리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엮인 두 낯선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느꼈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두려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진실을 찾아낼게. 내 안에서 막 피어나려던 믿음과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김비서는 미국에서 막 귀국한 매우 중요한 손님이 나와 강지훈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바로 강지훈의 삼촌인 강민석이었다. 강민석은 매우 신사적이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온화했다. 어두운 음모와 관련 있을 법한 인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와 악수하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 안녕, 서아. 지훈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단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비극을 겪었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그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지훈의 아버지와 얼마나 형제애가 깊었는지, 병고가 일어나기 전 두 가족의 아름다웠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실하게 들려서 나와 강지훈은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다. 신뢰의 분위기를 만든 후 강민석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밤새 날아온 이유는 더 이상 양심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란다. 너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진실이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해.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봉인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내가 몇 달 전 서아 내 행방을 찾은 후에 비밀리에 의뢰했던 DNA 검사 결과란다. 나와 강지훈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민석이 서류를 우리 쪽으로 밀었다. 너희 둘은 이복남매란다.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머리에 벼락이 치는 듯했다.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더듬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농담이시죠? 저희 어머니와 강지훈 씨 어머니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그는 내 어머니와 강지훈의 아버지 사이에 비극적이지만 깊었던 사랑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문의 반대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했. 내 어머니는 그 후 나를 임신했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아버지 심정훈과의 정략 결혼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이어서 한치의 허점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다. 흰 종이 위에는 복잡한 숫자와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굵게 인쇄된 결론이 적혀 있었다. 목의 혈연관계 확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남매, 나와 강지훈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에게 유일하게 안전함과 신뢰를 주었던 남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의 오빠라고. 이 비극은 민준의 배신보다 더 잔인했고 시어머니의 모욕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 후 며칠은 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흘러갔다. 나와 강지우는 여전히 일 때문에 만났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려 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색하고 고통스러웠다. 혈연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았다. 개인적인 고통은 잠시 접어두고
공동의 적 앞에 섰지만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얽힌 실타래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민준의 번호였다. 끊어버리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평소의 건방진 목소리가 아닌 겁에 질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놈들이 날 찾고 있어. 진태성 부하들이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야? 무슨 일이야? 내가 그 유리라는 애랑 낯선 남자가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도망치듯 떨리고 끊어졌다. 진태성이 아니야. 배후에 있는 건 조씨성을 가진 사람이야. 조 회장. 유리는 윤 여사의 일기장에 대해서도 말했어. 그 여자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윤 여사의 일기장.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더 물어보려던 순간 전화기 저편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서아야, 살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미친 듯이 다시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긴 신호음뿐이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최악의 인간, 형편없는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신이 들은 것 때문에 입막음을 당한 것이다. 나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해 민준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단신란에 한 남성의 시신이 다리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초기 결론은 도박 빚으로 인한 비관 자살이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빚.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완벽한 가짜 현장을 꾸민 것이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 회장. 윤 여사의 일기장. 민준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 두 개의 매우 귀중한 단서를 남겼. 그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약간의 연민과 범인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와 강지호는 내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다. 그들이 한 명씩 죽이러 오는 걸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진태성은 꼭두각시일 뿐이야. 민준이 말했듯이 우리의 진짜 적은 조상철이야. 그는 아주 교활한 늙은 여우지. 그를 무너뜨리려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돼. 나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 계획은 뭔데? 우리의 적은 조용히 산하그룹을 집어삼키고 싶어해. 강지훈이 분석했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덫이 놓인 기회지. 그는 매우 대담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네가 회장으로서 명백하게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야. 모두가 너를 무능하고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만큼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는 경악했다. 그렇게 하면 산하그룹을 그에게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바로 미끼야. 강지훈이 설명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소식이 퍼지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산하그룹 주가는 분명 폭락할 거야. 자만심 강한 조상철은 자신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잡기 위해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려고 숨겨둔 모든 자금을 동원하겠지. 바로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야.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사이버 보안팀이 모든 거래를 면밀히 추적할 거야. 그가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그가 수년간 숨겨온 모든 유령 회사와 불법 자산을 폭로할 수 있어. 우리는 산하그룹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그것은 거의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산하그룹 전체가 정말로 무너질 수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가 통제력을 잃으면 어떡해. 위험이 너무 커. 강지훈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게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할 유일한 방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가 함께 맞서는 거야. 비록 오빠로서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나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각본대로 일부러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표정을 지었다. 재무보고가 끝난 후 나는 일어나서 팀이 몇 달간 준비한 잠재력 있는 신제품 개발 계획을 기각했다. 대신 시대에 뒤떨어지고 쇠퇴하고 있는 투자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적인 직감이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식의 모호한 이유를 댔다. 회의실은 즉시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었다. 나이든 주주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심해했고 젊은 임원들은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다. 나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회장 권한을 이용해 억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상대로 회의가 끝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나의 미친 결정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했다. 여러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산하그룹 상속녀, 가업을 벼랑 끝으로 무능한 공주님의 치명적 실수, 미숙하고 감정적인 리더의 손에 무너지는 산하. 언론의 폭격은 즉시 주식시장에 투매의 물결을 일으켰다. 내 컴퓨터 화면의 시세판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산하그룹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강지훈과 그의 팀은 모든 작은 거래를 초집중하여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상철은 분명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방식이 매우 기이했다. 동시에 익명의 계좌들로부터 또 다른 거대한 물량의 주식이 쏟아져 나오며 더 강력한 매도 압력을 만들어냈고 주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떨어졌다. 내 전화가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서아야, 우리 속았어.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속았다니 무슨 말이야. 그가 우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 강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주식을 사들이지 않고 있어. 다른 손을 써서 투매를 유도하며 진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의 목적은 주가를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지분까지 팔게 만드는 거야. 그는 우리 계략을 역이용하고 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그 늙은 여우를 너무 얕봤다. 그는 우리 계획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계획을 우리에게 맞서는 무기로 바꿔버렸다. 우리가 던진 미끼가 이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덫이 되어버렸다. 나는 깜빡이는 붉은 시세판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하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맹수와 함께 우리의 갇힌 꼴이 되었다. 아버지 평생의 심혈이었던 산하그룹이 정말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밤 9시 중앙성당에서 혼자 만나자. 아래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었다. 관찰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시점에 만나자고? 또 다른 덫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붙잡아야만 했다. 밤 9시 나는 차를 몰아 성당으로 향했다. 어둠이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뒤덮어 위험 있으면서도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인적 없는 뜰 안으로 들어섰다. 도풍스러운 건축물을 뒤덮어 높은 나무들 사이로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왔다.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구석진 곳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윤 여사님이세요? 나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나는 경악했다. 정말로 윤 여사였다. 어떻게 저를 여기에? 당신 조상철 회장 사람이었어요? 윤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다가왔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이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듯 떨리고 있었다. 안나야, 미안하다. 나는 내 새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윤 여사가 흐느꼈다. 나는 나영이야. 임나영. 내 엄마. 임나주의 쌍둥이 동생. 나는 내 친이모란다. 안나야. 내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모. 엄마의 쌍둥이 동생.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 물방울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던 쌍둥이 자매에 대해, 언니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운명의 그날에 대해, 불길한 예감에 몰래 조사를 시작했던 일에 대해, 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 잔인한 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녀는 흐느껴 울었. 신분을 바꾸고 내 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남자. 심정훈의 아내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어. 나는 그 집의 사모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유일한 조카인 너를 가까이서 지키기 위해 들어갔던 거야. 관찰자. 그랬구나. 기밀 정보, 경고들. 모든 것이 20년 동안 연극을 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온 이모로부터 온 것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내가 항상 거리를 두고 경계했던 그 여인이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유일한 혈육이었다니.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를 위해, 이모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차가운 어둠 속 고풍스러운 성당뜰에서 나는 마침내 혈육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 이모는 나를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인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 그곳은 심씨 가문의 저택과는 전혀 다른 이모의 진짜 은신처였. 여기서 이모는 더 이상 심씨 가문의 사모님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이모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달아빠진 가죽 표지의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내게 건네며 여전히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내 엄마의 진짜 일기장이란다. 지난 20년간 내가 보물처럼 간직해왔어. 네가 찾고 있는 답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했지만 엄마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하고 부드러웠으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아빠에 대한 엄마의 사랑, 나를 임신했을 때의 행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서서히 발견하며 느꼈을 극도의 공포에 대해 읽었다. 엄마는 강민석의 잔인함에 대해 썼다. 그가 교묘한 수법으로 두 가문을 조종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파멸하게 만든 것에 대해, 그리고 아빠의 나약함과 동조에 대해 썼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 범죄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사람. 한 줄 한 줄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베는 듯했.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었.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엄마는 많은 것을 쓰지 않았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읊어주시던 익숙한 시조 두 구절을 옮겨 적었을 뿐이었다. 100년을 사는 인생이라지만 제조와 운명은 어찌 이리 서로 미워하는가. 시조 아래에는
급하게 쓴 듯한 메모가 있었다. 필체는 떨리고 열쇠는 가장 익숙한 곳.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곳에 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렴. 내 딸, 나는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었다. 열쇠, 가장 익숙한 곳, 근원. 갑자기 머릿속에 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시골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나를 데려가셨던 심씨 가문의 사당.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고택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여기가 우리 가족의 근원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근원. 그래, 그곳일 수밖에 없다. 그 시조 구절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열쇠의 일부, 즉 암호였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즉시 강지훈을 찾아갔다. 이모의 진짜 신분과 일기장에 쓰여 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강지훈은 시조 구절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나를 올려다보았. 지난 며칠간 그의 눈에 서려있던 고통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결의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알겠어. 그가 말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 우리는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심씨 가문의 사당이 있는 조용한 교회로 향했다. 고택은 오래된 나무들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곳을 지키던 먼 친척은 우리를 보고 매우 놀랐지만 조상님께 향을 피우고 싶다고 설명하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본당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강지훈은 건축물의 세세한 부분과 조각된 문양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향나무 제단의 다리 부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곳에는 한 쌍의 나비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 나비 문양은 엄마의 브로치와 매우 흡사했다. 서아야, 한번 해봐.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나는 나비 모양 브로치를 꺼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시조 구절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두 구절을 큰 소리로 읊었다. 목소리가 사당의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100년을 사는 인생이라지만 재주와 운명은 어찌 이리 서로 미워하는가. 내가 말을 마치자 강지훈이 제단 다리의 나비 날개 사이에 숨겨진 작은 문양에 브로치를 부드럽게 눌렀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직후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제단 앞의 낡은 타일 바닥 일부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어두운 지하실 입구와 땅속 깊이 이어지는 돌계단을 드러냈다. 나와 강지훈은 숨을 죽였다. 비밀 지하실이라니. 엄마가 마지막 비밀을 숨겨둔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모 말이 맞았다. 엄마는 매우 똑똑하고 용감한 분이셨.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 길을, 탈출구를 마련해 두신 것이다. 강지훈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하얀 불빛이 깊은 어둠 속을 비췄다. 지하실에서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무서워? 강지훈이 내게 돌아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무서워.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이유가 없잖아. 그러고는 그가 앞장서서 나를 위해 길을 비췄다. 우리는 미끄러운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려가며 어둠 속으로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향해 깊이 들어갔다. 암호야. 강지훈이 말했다. 암호가 있을 거야. 우리는 시도하기 시작했다. 내 생일, 엄마의 기일,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금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거의 절망했을 때 문득 작은 디테일 하나가 떠올랐다. 카세트 테이프 라벨에 엄마가 날짜를 하나 적어두셨다. 엄마가 마지막 유언을 녹음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지훈 씨, 이 날짜로 해봐. 내가 숫자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가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다. 마지막 숫자가 멈췄을 때 건조한 철컥 소리가 났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안에는 금은보화도 기밀 서류도 없었다. 오직 충격 방지 파우치에 잘 쌓인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와 색이 바랜 편지 한 통만이 있었다. 편지에는 내 아들에게 그리고 서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도시로 돌아왔다. 강지훈은 보안이 설정된 자신의 노트북의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이 나타났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인자하지만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한 여성이 나타났다. 강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병상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다. 그녀는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아, 내 아들, 그리고 서아야.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진짜 범인,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자는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의 친동생 강민석이었. 질투와 야망에 눈이 멀어 그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잔인하게 사고를 위장해 친형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석 숙부가 너희에게 준 DNA 검사 결과는 가짜란다. 너희를 갈라놓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가 꾸며낸 잔인한 거짓말이야. 강지훈의 어머니는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비밀을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서아야, 너는 지훈이의 동생이 아니란다. 그리고 심정훈 회장의 딸도 아니야. 너는 조씨 가문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상속녀야. 네 진짜 이름은 조한나란다. 네 부모님도 그해 강민석이 정교하게 꾸민 광산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어. 너희가 적으로 생각했던 조상철 회장, 그분이 바로 내 친삼촌이란다. 영상이 끝나자 지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어둠보다 더 무서웠다. 우리는 남매가 아니었다. 나는 조씨 가문의 사람이었다.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친삼촌이라고.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내가 막 다시 세우려 했던 모든 가치와 믿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 내가 넋을 잃고 있을 때 강지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아야, 내 말 들어.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강민석 숙부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영상을 본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비밀을 아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해치려 할 거야.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다. 나머지 사람들이라니? 내 양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강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아마 나까지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강지훈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내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이모였다. 전화기 너머 이모의 목소리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안나야, 빨리 병원으로 와. 내 아버지. 방금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갑자기 신부전이 와서 응급실에 계신데. 우연일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우연은 없다. 이것은 강민석의 수였다. 그는 마지막 증인들을 모두 입막음하려 하고 있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내가 소리쳤다. 우리는 사당을 뛰쳐나와 차에 올라타고 도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며 차 유리를 채찍처럼 때렸.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속의 흐릿한 불안감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강지훈은 앞을 똑바로 보며 운전했지만 핸들을 꽉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을 볼 수 있었. 김 비서님한테 전화해. 강지훈이 명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다. 병원 보안팀과 경찰에 최대한 비밀리에 연락하라고 해. 중환자실 구역을 봉쇄하고 의심스러운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은 절대 내 아버지 병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청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강지훈의 말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하려 했었다. 1초, 1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빗속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뒤로했다. 마음이 불타는 듯했고 그저 우리가 너무 늦지 않기만을, 엄마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을 때 우리는 쏟아지는 비를 무시하고 거의 즉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복도 끝 아버지 병실 앞에서 그를 발견했다. 강민석. 그는 의사의 흰 가운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다. 그는 링거 걸 때 옆에 서서 아버지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액줄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 하고 있었다. 멈춰. 강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외침이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강민석은 깜짝 놀라 멈칫하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그의 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다. 인자하고 다정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생각보다 똑똑하군, 너희들. 변명 한마디 없이 그는 즉시 행동했다. 그는 우리에게 링거 걸 때 전체를 힘껏 밀어 장애물을 만들고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도망쳤다. 쫓아. 우리는 그를 뒤쫓았다. 병원 복도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다급한 발소리, 간호사들의 비명, 의료용 카트를 지나치며 나는 쾅하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병원 보안팀과 사복 경찰들이 양쪽에서 나타나 모든 탈출로를 막기 시작하자 강민석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겁에 질린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옆을 지나갔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꺼내 그녀의 목에 겨눴다. 전부 멈춰. 그가 으르렁거렸. 그의 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에도 같이 가는 거야.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팔 안에서 몸이 축 늘어졌다. 우리 모두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길을 터 강민석이 메스를 든 채 소리쳤다. 그는 간호사를 끌고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따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인지를 끌고 그 너머로 사라졌다. 우리는 그 문이 병원 옥상으로 곧장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이 마지막 결전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의 마지막 생사결단을 위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넓은 옥상은 희미한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고 주위는 도시의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민석은 난간 바로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서 한 손으로는 여전히 불쌍한 간호사를 꽉 붙들고 있었다. 그의 마스크는 바람에 날아가 버려 분노와 절망으로 뒤틀린 얼굴이 드러났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그는 궁지에 몰린 야수와 다름없었다. 전부 너희들 때문이야. 그가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바람에 흩어졌. 너희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내 것이었어. 강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산하그룹까지도 전부 내 것이 되어야만 했다고. 그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평생 숨겨왔던 원한과 질투를 토해냈다. 왜 하늘은 항상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내 형, 그놈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 나도 재능 있고 야망도 있는데 평생 그놈 그림자 밑에서 살아야만 했어. 나는 그놈이 싫었어. 그가 광기에 휩싸여 있을 때 강지훈이 갑자기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야. 두려워했지. 강민석이 멈칫했다. 강지훈은 계속해서 그의 심리를 찌르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평생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어. 등 뒤에서 비열한 수작이나 부렸지.
정면으로 맞서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신은 재능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아버지에게 졌어. 당신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저 당신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증오했을 뿐이지. 너, 입 닥쳐. 강민석이 으르렁거렸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공포만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나도 나아갔다. 내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당신의 이기심과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알아? 내 친삼촌, 내 친부모님, 그리고 강지훈 씨의 부모님까지. 당신 손은 너무 많은 피로 물들었어.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당신 손은 너무 많은 피로 물들었어. 우리의 말은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이미 불안정했던 그의 심리를 후려쳤다. 강민석은 떨기 시작했고 손에 든 메스도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 그는 우리를 보았다가 아래의 깊은 허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탈출구가 없는 짐승의 공포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강민석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순간 옥상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라 무장한 경찰 특공대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를 포위했다. 강민석, 당신은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경찰의 등장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다. 그의 모든 탈출 희망은 완전히 꺾였다. 강민석은 마지막으로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찬 죽어가는 짐승과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 혼란의 순간 그는 간호사를 강지훈 쪽으로 힘껏 밀쳤다. 반사적으로 강지훈과 경찰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모두가 인질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강민석은 몸을 돌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옥상 난간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몸이 비바람에 흔들렸다. 어쩌면 그는 자살을 기도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탈출구를 찾기 위해 위협하려 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빗물에 미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는 균형을 잃었다. 안 돼. 강지훈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었다. 짧은 순간 그의 몸이 허공에 매달린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래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래에서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다시 침묵에 잠겼다. 옥상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오직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만이 남았다. 20년간 이어진 죄악이 마침내 끝났다. 구출된 간호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여경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은 흠뻑 젖은 채 말없이 허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비는 차가웠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악마는 죗값을 치렀다. 20년간 이어진 길고 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옥상에서의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일주일 후 도시는 강씨 가문의 사건과 범죄 제국의 붕괴에 대한 소문으로 여전히 떠들썩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소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양아버지 심정훈 회장의 병상을 지키며 보냈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위기를 넘겼지만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눈은 퀭했으며 시선은 항상 공허하고 끝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늘 내가 그를 위해 사과를 깎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하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나야,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내 어머니에게도. 나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들었다. 눈물이 그의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닌 죄 많은 아버지로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석의 사악함과 야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내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두려웠다. 범죄를 폭로하면 심씨 가문 전체가 연루될까봐,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이 무너질까봐.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가 흐느껴 울었다.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 어머니를, 내 어린 시절을 희생시켰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고 너까지 죽일 뻔했지.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이 뒤늦은 고백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더 이상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내 앞에서 아이처럼 우는 남자를 보니 그저 연민이 느껴졌다. 강민석이 잔인한 악의 화신이었다면 내 양아버지는 인간의 나약함, 이기심, 그리고 뿌리 깊은 두려움의 화신일 뿐이었다.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장기판 위 희생자였고 동시에 자기 가족에게 비극을 초래한 가해자였다. 나는 사과 접시를 내려놓고 그의 검버섯핀 앙상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 내 목소리는 원망 한 점 없이 평온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증오를 품고 사는 건 제 마음만 더 무겁게 할 뿐이니까요. 이제 아기는 죗값을 치렀고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중요한 건 우리처럼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늙은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푹 쉬시고 빨리 건강 되찾으세요. 바깥 일은 저와 강지훈 씨가 알아서 할게요. 나의 용서는 그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증오를 품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 병실을 나오자 수년간 나를 짓눌러온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 달 후 도시 최고의 호텔 대연회장에서 언론과 재계 전체의 주목을 받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무대는 단순하지만 격식 있게 꾸며졌다. 나와 강지훈은 손을 잡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끊임없이 터지는 플래시 셀의 앞으로 함께 나아갔다. 우리 사건에 대한 언론의 폭풍은 잠시 잦아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두 그룹의 미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때였다. 강지훈이 먼저 연단에 섰다. 그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하그룹과 대형테크는 오랜 고심 끝에 더 강력한 새로운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희의 새로운 그룹 이름은 송접홀딩스가 될 것입니다. 송접은 한 쌍의 나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기업의 통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상징하는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연단에 섰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나를 향한 렌즈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과거를 피하지 않았다.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상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야기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 폐허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후 마지막 발표를 했다. 연회장 전체를 놀라게 할 발표였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이전 세대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 송접홀딩스는 매년 세후 이익의 10%를 자선재단 설립에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 친부모님과 강지훈 씨,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지을 것이며 불법적인 상업 분쟁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재계의 음모로 인해
파괴된 가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우리의 결정은 가문의 스캔들을 속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강지훈이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우리가 해냈어. 기자회견 몇 주 후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어 갈 때쯤 강지훈은 나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를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싼 리조트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우리가 어릴 적 이웃으로 살았던 오래된 저택 단지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의 가족의 비극을 목격했던 낡은 저택은 재건축되어 있었. 고전적인 건축 양식은 유지했지만 더 밝고 활기차 보였다. 그리고 특히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등나무 덩굴 시렁을 만들어 놓았다. 어린 가지들이 서로를 감싸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등나무 꽃 좋아하지? 강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어릴 때 네가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사소한 것, 5살짜리 여자아이의 무심코한 말을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는 내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옛날 그네가 있던 자리, 우리가 숨바꼭질하던 나무 그루터기가 있던 곳을 가리켜 주었다. 묻혀버린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고 따뜻하게 되살아났다. 우리가 등나무 덩굴 아래에 멈춰섰을 때 강지훈이 갑자기 돌아서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잡함이나 고통이 없었다. 오직 깊고 진실한 부드러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은 아마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어떤 사업 계약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나는 너와 단 하나의 계약을 하고 싶어. 평생을 위한 계약.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반지가 있었다. 엄마의 브로치와 똑같은 사파이어로 만든 2마리의 작은 나비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가운데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조안나. 그가 내 진짜 이름을 불렀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들으니 이상하게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완벽하게 잘 맞았다. 그는 일어나 내 뺨에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내 입술에 키스했다. 서두르거나 열정적이지 않은 오직 평온과 신뢰,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키스였다. 기억의 정원에서, 재생의 등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영혼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몇 달 후 우리 삶은 마침내 평온한 리듬을 되찾았다. 나는 저택의 정원에서 등나무에 직접 물을 주고 있었다. 첫 번째 보라색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하며 달콤하고 순수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강지훈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고 힘찼지만 이전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나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에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거의 1년 전 상처받고 방향을 잃고 원한으로 가득 찼던 여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과거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평생의 소원을 이룬 이모는 20년간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을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났다. 양아버지 심정훈 회장도 한 달 전 잠결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삼촌 조상철 회장과는 몇 번 만났다. 우리 사이에는
혈육의 친밀함은 없었지만 함께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아마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다. 강지훈이 통화를 끝내고 정원으로 나와 뒤에서 조용히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서서 서서히 저무는 오후의 황금빛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온기가 퍼져나가며 내 마음속 마지막 상처까지 지워주는 듯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그가 곁에 있기만 하다면 모든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다.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견고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 인생에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